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4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장 한선범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올해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16일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승객들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해서 현재까지 180여 명이 사망하고 120여 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꼴통경제도 실종자분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을 하고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먼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고의 배경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오늘 오바마 방한을 맞아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팟캐스트 포털인 팟빵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꼴통경제를 검색하신 후 저희 페이지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14 꼴통경제 1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세월호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규제 완화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장님, 세월호 참사의 여러 원인 중에 이 규제 완화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암초와의 충돌설 같은 주장들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후화와 무리한 증축으로 인한 무게중심의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복원력 저하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노후 선박 매입과 무리한 증축이 규제 완화에 의해서 가능하게 됐다, 이런 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규제 완화 때문에 이 세월호에 매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명목 아래 해운업 시행규칙에 20년으로 돼 있던 설령 제한, 그러니까 배 나이, 배 연수를 이제 제한하는 규정이죠. 이거를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설령 규제는 20년이었는데 이제 1991년에 몇몇 제한 조건을 달고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된 이후에 2009년 당시에 30년으로 완화가 된 것이죠. 세월호의 경우는 1994년 일본에서 취항을 해서 18년 동안 운항을 하다가 청해진 해운이 2012년에 이걸 사들여서 2013년부터 운행에 들어갔고요. 설령 규제가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지 않았다면 세월호를 이제 구입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제 고가의 선박을 2년 운행하려고 구입할 리는 없으니까요. 이제 폐기 일보 직전의 배를 헐값에 사서 운항을 한 거죠. 그만큼 선사는 이제 이익을 본 것이고요. 비단 청해진 해운뿐만 아니라 다른 선사들도 앞다퉈 노후 선박을 구입해서 운항을 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실에 따르면 2003년에 설령이 21년 이상의 여객선이 3척이었는데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이제 규제가 완화된 뒤에는 2011년 기준으로 23척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주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육지를 오가는 8개 항로 모든 여객선 15척의 진수 연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선령이 21.6년이고 3분의 2인 10척이 설령을 20년을 넘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청해진 해운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규제 완화로 인해서 대부분의 선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노후화된 선박을 구입하게 된 거군요. 그리고 이 청해진 해운은 여기에 승객 수를 늘리려고 증축까지 이렇게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객실 증축 역시 그게 과연 이 청해진 해운만 한 일이냐,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울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이제 안전성 문제가 제기가 될 거고 이에 대한 감독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언론을 통해 전 세월호 선장이 항상 불안해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예, 실제로 세월호는 사고 전에도 이 조탁이나 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 등 이 각종 기계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문제는 그럼에도 이 배가 이 안전 진단을 통과했다는 거죠. 지난 2월 한국 선급에서 실시한 안전 검사를 통과했는데요. 다만 이때 한국 선급은 이 세월호의 보건성 검사를 통과시키면서 화물량과 여객을 각각 1,450톤과 5톤씩 줄이고 평형수, 그러니까 밸러스트라고 하는데 이 무게 중심을 낮추려고 싣는 물이죠. 이걸 2배 늘려라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제 실제 이걸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은 이루어지지가 않았고요. 네, 화물과 여객수를 줄이라고 해놓고 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이 이윤을 추구하는 이 선사가 그걸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비단 배뿐만이 아니죠. 뭐 육상도로의 화물차에서도 이 과정 문제는 항상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선사는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당연히 과적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문제는 이런 과적과 같은 안전 문제를 감독하는 규제가 계속 완화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이 선박안전점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미등록 규제로 분류를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지방해양항만청은 컨테이너 안전점검 사업자에게 대한 이 현장 점검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요. 이걸 사업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이 현장 점검을 자료 제출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그것도 연 1회만 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 세월호가 급격히 기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게 이 화물을 제대로 묶지 않아서 이 컨테이너 같은 무거운 화물이 한쪽으로 쏠렸다 이런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이제 안 해도 된다고 만들어 놨던 거죠. 뭐 이 밖에도 이 구명정 작동 시험 방식을 이 자유낙하 시험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던져보는 거죠. 거기에 모의진수 시험으로 대체를 하고 내양 화물선 선장이 안전 관련 부적합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폐지하고 뭐 선박 검사로 대체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각종 이 해상 안전 관련 규제가 계속해서 완화가 되어 왔었습니다. 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설령 규제 완화가 세월호와 같은 노선박 운항을 가능하게 했고 현 정부에서도 선박 안전관리 이행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계속되면서 결국 이번 세월호 참사를 부르게 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부와 재계에서는 항상 이 불필요한 규제나 뭐 나쁜 규제만을 완화한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암덩어리로 규정돼서 폐지되거나 완화된 규제 중에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배경이 된 안전 규제들이 들어 있었던 거고요. 결국 정부나 재계에서 말하는 나쁜 규제라는 건 이 뭐 불필요하거나 뭐 이런 규제들이 아니라 꼭 필요하건 말건 자신들의 이윤 추구를 가로막는 규제였다는 게 이번 사고로 드러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 세월호 사고가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고 여기에 사실상 이제 파산 선고를 내린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정부나 재계는 일단 이번 사건으로 나타난 묻지마 규제 완화의 모순을 선박 안전이나 운송 문제로 이렇게 제한하려고 한정 지으려고 할 텐데 비단 그런 부분의 규제 완화만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안전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여러 규제 완화들이 있는 거고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들도 다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언론들도 다 그러고 제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죠. 이 건설회사 사장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도 못하게 한 이게 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인데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통과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아, 뭐 별일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 완화를 해나가다 보면 아마 또 대형 재난 사고를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여담인데 이 최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때 걸려있던 이 규제 혁파라는 현수막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 당분간은 뭐 규제 완화 얘기를 못 꺼내겠지만 뭐 또 기회를 보면서 서서히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계속해서 이 규제 완화 노래를 부르던 정부와 재계가 어떻게 나올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26일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참여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주 연구원. 네, 이번 오바마 대통령 방한 시에 미국이 우리나라의 이 TPP 참여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에 한 차례 이제 TPP 공청회를 진행을 했었고, 그 11월 29일에는 이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관심을 표명한다고 해서 이 자동적으로 이제 TPP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참여 의사를 밝히기 이전부터 TPP 협상은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거고,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이제 기존 참여국들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기존 참가국들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입장료를 이제 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역시 당연히 이를 이제 이 입장료를 이제 요구할 것이고요. 네. 우선 이 TPP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 보죠. 네, 이게 TPP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무역 자유화 협정입니다. 이제 2005년 6월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이렇게 4개국 체제로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요. 2008년 2월에 미국이 이제 참여를 선언을 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는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를 했고요. 2013년 3월에는 일본이 이제 들어오면서 현재 총 12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 TPP 협상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제 자국 통상 영향력을 이제 강화하고 중국을 이제 경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기존 FTA처럼 양국가 간의 협정이 아닌 다자간 협정이고요.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농업 제품을 포함한 모든 이 공산품에 관세를 철폐를 하고 금융, 의료 등 이 서비스 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노동 규제 같은 이 자유무역 협정에 거의 모든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편 이 협상은 철저한 비밀주의 방침 아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위키리크스 같은 이런 폭로 사이트들 폭로에서 이제 폭로한 내용이 조금 공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다시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 참여를 위한 입장료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 타결된 이 한 호주 FTA도 뭐 이와 같은 이 같은 TPP 참여를 위한 입장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한 호주 FTA가 얼마 전에 타결이 됐는데요. 이게 2009년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원래 이제 호주의 쇠고기 관세 인하 요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이제 중단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정부가 작년 이제 11월 말에 TPP 참여에 이제 관심을 표명하고 불과 며칠 후인 12월 5일 호주의 쇠고기 그 관세 완화 요구를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 한호주 FTA가 체결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TPP 때문에 이 쇠고기 관세 완화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인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얼마 전 한 캐나다 FTA도 이제 네, 타결이 됐는데 맞습니다. 네. 그때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수출품인 이제 자동차의 관세 철폐 그것이 다 유예가 돼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렇게 양보를 하고 이제 TPP에 가입하려고 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됐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입장료를 지불하고서라도 TPP에 참여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 이런 이제 질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이 작년 37회 방송 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참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우리나라와 이미 FTA 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항상 이 자유무역 협정에 관련돼서 정부가 주장하는 게 이제 수출 증대 효과인데요. FTA 협상을 체결한 국가와 또다시 무역 협정을 맺어봐야 이제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은 이제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겠죠. 현재 FTA 협정을 맺지 않고 있는 나라는 뭐 일본, 뉴질랜드, 멕시코, 아직 이제 협정이 발효가 되어 있지는 않은 캐나다 이렇게 4개국이라고 봐지는데요. 이게 한국의 전체 수출액 중 이들 4개국에 대한 비중은 약 한 9.1% 정도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서 일본이 한 6.2%인데요. 일본을 제외할 경우에는 그 비중은 3% 가량에 불과하죠. 그래서 수출이 크게 늘어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 대부분 FTA를 맺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TPP 협정을 맺는다는 거는 결국 이제 한일 FTA를 체결하는 것과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무역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2013년의 경우에 일본에 대한 대해서 우리나라가 약 27조 5천억 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TPP 협정으로 기존의 관세가 철폐되면 이제 대일본 무역 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봐집니다. 자동차를 비롯해서 기계나 부품 소재, 전기 제품 등에서 이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기아차도 TPP 협상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예. 일단 TPP가 현황이 그렇고요. 예, 그러면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에서 이 미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 TPP 참여를 조건으로 굉장히 큰 입장료를 요구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 우리나라가 TPP에 이제 참여하는데 포함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참여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가입입니다. 이제 참여는 TPP 협정의 내용을 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개입하게 된다는 거고요. 가입은 이미 정해진 협정의 틀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제 지금 가입이 아닌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위해서 이제 참여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미국은 이제 참여가 아니라 가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참여를 하면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게 되는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미국은 빨리 이 협정을 정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가입을 해라, 참여 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기존의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은 우리에게 불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고 우리 측 이제 요구를 간철시키기 위한 시도들도 역시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참여가 아니라 가입을 해라. 즉 기존의 협상 내용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요구들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뭐 가입을 하는데도 추가 요구 조건이 있는 거죠. 이제 미국의 재계나 정치권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이 TPP에 가입을 하려면 기존에 맺은 한미 FTA에 대한 완벽한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이 이제 3월 중순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방문 기간에 한미 FTA 이행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행이 안 되는 협정은 종이로서의 가치조차 없다는 게 미국 산업계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었죠. 거기다가 지금 미 의회가 행정부에 이제 신속 협상권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신속 협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행정부에게 협상의 정권을 이렇게 위임을 해서 너희들이 이제 협상을 해라 이렇게 이제 권한을 위임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논의는 더 복잡해집니다. 전통적으로 미 의회는 행정부보다 더 강한 요구들을 이렇게 막 쏟아내어 왔었는데요. 미 행정부가 이 신속 협상권이 없다는 거 이유로 이제 우리 쪽에 더 강한 요구를 미 의회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우리 의회가 반대를 하니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받아줘야겠다. 뭐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네네. 요구를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니까 참여가 아닌 가입을 하고 이 가입을 하려는데 또 한미 FTA를 충실히 이행해야 되고 또 미국 의회의 추가적인 요구까지 받아들여야 가입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비단 한미 FTA에 포함된 내용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인 요구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또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뭐 최근에 전문가들의 토론회나 언론 등에 따르면요, 미국이 내세울 뭐 입장료라고 하는 게 뭐 5가지 정도가 일단은 크게는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탄소차 협력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문제랑 개인 금융정보 해외 위탁하는 문제, 원산지 검증을 완화하는 문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철회하는 것, 그리고 쌀 소고기 전면 개방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각각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먼저 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일정한 이제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이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인데요. 이미 이제 미국과 EU 측 통상 압력 때문에 시행이 한참 이제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번 기회에 시행 시기를 늦출 게 아니라 이 정책을 이제 포기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의 자동차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정권 초기 그렇게 이제 뭐 녹색 뉴딜을 외치면서 뭐 친환경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것처럼 하더니 역시 이제 그 말은 미국의 허울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본질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좀 들고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 차에 장착된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이 국토교통부가 시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시험 방식이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금지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 개인 금융 정보의 해외 위탁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뭐 이거는 그러면은 가령 뭐 제 금융 정보가 해외로 유출된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이제 한미 FTA에서는 이미 이제 국내 고객 금융 정보를 해외 본사와 제3국으로 이전시키는 문제를 허용하기로 이미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제대로 다시 한번 시행해 달라 뭐 이렇게 미국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뭐 시티은행이나 메트라이프 같은 곳에서는 이미 추진 중입니다. 뭐 최근 개인정보 누출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한국에는 이 그 보호 수준을 낮추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는 뭐 그 강도를 완화하라 뭐 이런 얘기고 유기농 제품 인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그러니까 이제 GMO의 확대를 허용하라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쌀이나 쇠고기의 전면 개방 같은 부분은 뭐 많이들 아실 테고요. 현재 이제 민간 업자의 자율 규제 방식으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30개월의 연령 제한을 풀라는 것은 뭐 계속해서 미국 측이 이제 제기하고 있는 문제고요. 쌀 같은 경우도 이제 1993년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에 올해 말로 이제 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뭐 통상 압력을 가하는 몇몇 분야에서 이제 통상 압력을 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우리나라의 이 공공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TPP의 궁극적 목표가 이제 공기업 해체와 민영화다 이런 주장도 들리고요. 네, 이제 TPP에는 지금껏 어떤 이제 FTA에도 없던 국영기업에 관한 챕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산업은행이나 수협, 농협, 뭐 우체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미국은 한국의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이 뭐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 이런 정책 금융이 미국 기업에 대한 이제 부당한 대우로 연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TPP를 통해서 산업은행의 대출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이제 민영화를 재촉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의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보험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보험회사와 같은 규제 제도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뭐 우체국이나 농협이나 수협 같은 곳은 뭐 다른 규정, 이제 민간 보험회사와는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체국의 경우는 이제 보험 가입 한도를 상향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미국 측에서 민간 보험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나 EU 상공회의소에서 반발하면서 이제 무산된 바도 있기도 하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요. 현재 50% 수준인 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하면 이 TPP 위반으로 이 ISD 이제 투자자 국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에 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죠. 네, 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이제 지난해 11월에 공개한 TPP 협정문 초안 중에 이 지적재산권 이 부분에서 따르면요, 이제 새로운 치료법이나 진단법을 사용을 하려면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뭐 의료기기를 도입하는 데서 돈을 지출하는 지출 비용이 늘어나는 이런 게 아니라 특허 사용료까지 이제 내야 치료를 받으려면 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의료비가 크게 인상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대로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리고 이제 미국은 신약품에 대한 자료 독점권에 대해서 12년 특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모든 약에 이 5년 자료 독점권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2배 이상 늘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의약품 가격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편에서는 또 이 동반 정부 우리나라 정부의 이 동반성장위원회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제 뭐 이 재벌들의 행포 속에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하니까 이제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이제 지정을 했던 바가 있죠. 근데 미국은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서 이 2014년 동반성장위원회가 패밀리 레스토랑 부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미국 업체들이 새로운 매장을 열 수 있는 상당한 지역적 제한을 받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 이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선결 조건으로 논란이 됐었던 이 스크린 쿼터 문제도 불거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현재 영화관에 대해서는 뭐 최소 73일간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하고 방송 관련해서는 이제 외국 영화의 방송 시간을 75%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 FTA가 한국 콘텐츠의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호하고 온라인 비디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이러한 제약에 구속되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우리가 미국에게 지불하는 이 TPP 관련 입장료란 게 이 뭐 여러 가지 뭐 통상 여러 우리나라 국내 분야의 문제 통상 문제도 있지만 이 특히나 공공 정책이나 환경 정책, 뭐 의료 정책 이런 걸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단순히 뭐 몇몇 분야의 손익을 따지는 것보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왔던 우리나라가 이제 민간을 중심으로 경제가 시작된 이 미국식 경제 시스템을 뭐 이식하고 있는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공공 정책을 제대로 못 펴고 이제 전국적으로는 민영화를 지향하는 이런 정책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봐지고요. 특히 이제 발전 송전 문제 이런 공공시설 공공 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들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제 발전 송전 등에 대한 해외 투자가 지금 50%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도 이제 한국의 무역 장벽이다 이렇게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심지어 최근에는 뭐 환율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통상 협력이 보통 이전에 이제 FTA를 맺을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제 환율 관련한 이야기들은 거의 없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례적으로 이제 환율 조작 제재 문제가 미 의회 등에서 강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간의 수입액과 경상수지 흑자를 넘는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국가를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보고 제재를 가하자는 게 이제 미 의회 측 요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4월 중순에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난해 상반기 정부가 원화 가치 상승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가 환율 시장에 개입하고 있어서 이제 환율 조작국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 우리나라의 연수입이 한 5천억 불 정도 되니까 6개월이면 2,500억 불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연 800억 불이었으니까 400억 불이다 이러면 둘을 더하면 2,900억 불이고요. 뭐 작년에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을 했으니까 뭐 이 정도 나오는 거고 이게 작아지면 기준선이 더 내려가는 거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3,500억 불을 넘으니까 뭐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뭐 환율 조작국이 되겠군요. 네. 예. 뭐 우리나라가 고환율 정책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이 외환 보유고가 과도하다라는 논란이 국내에도 있죠. 그렇지만 예, 그렇게 된 배경이라는 게 이제 금융시장 개방과 이 외국 투기 자본들의 준동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은 이제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뭐 미국은 뭐 자기들은 막 돈을 막 무차별로 풀면서 남의 나라 환율 정책에 대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이런 거는 좀 주권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농축산업 관련 부분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이 쌀 시장 개방 문제와 쇠고기 수입 문제가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 이 정부의 자유무역 협정 논리라는 게 이 농수축산업 등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수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뭐 구체적인 항목을 따져 보지 않더라도 결국에 이 농수축산업의 이제 피해는 TPP 협상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뭐 미국을 포함해서 뭐 호주나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이런 나라들은 농업과 축산업 등이 강력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소고기 시장에 대한 이제 100% 개방 압력, 그리고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이제 수입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문제도 이제 나서고 있고요. 또 그나마 자체적으로 충당이 되던 쌀 시장마저 전면 개방될 것으로 이제 봐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에 쌀 시장 개방, 그러니까 관세화를 10년씩 두 차례 유예받아서 올해 말로 이제 시한이 종료가 됩니다. 관세 유예 기간을 두되 이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의 양을 정해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는 이제 이 만료 시한이 이제 왔다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세와 개방 이후에 이 관세율을 일본처럼 뭐 500% 이상 고율로 유지하면 쌀을 뭐 보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이 뭐 FTA나 TPP와 연결되면 높은 관세를 이제 당연히 우리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값싼 수입쌀이 들어와서 쌀 농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네. 예, 이렇게 뭐 쭉 이 오바마 방한 때 미국이 요구할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뭐 이번 방안에서 뭐 모두가 나오진 않을 수 있겠지만 뭐 이후에도 뭐 지속적인 압력과 요구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네, 뭐 위에서 이제 지금까지 소개드린 내용들은요, 이제 미국 정부의 무역 장벽 보고서나 미국 의회 등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바마 대통령 방안의 모든 문제들이 논의가 되진 않더라도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압력이 가해질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래 오바마의 아시아 방문에서 이 한국은 제외가 돼 있었는데 이 우리나라 정부가 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방안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방안의 대가가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이렇게 방안을 추진해야 되는지, 꼭 그렇게 TPP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예, 그것도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시기에 말이죠. 이 한미 정상회담의 논의 안건이 대부분 뭐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죠. 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승인하는 문제, 그리고 뭐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한 문제, 뭐 미사일 방위법 뭐 협정, 그 MD 가입 문제, 그리고 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거를 다시 체결하는 문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TPP까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민감한 내용들을 지금 국민 전체가 거의 이제 초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TPP는 단순한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이제 동아시아 집중 전략과 관련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이제 포석인 거죠. 이제 미국식 경제 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이런 지금 시점에서 꼭 이렇게 이제 TPP에 목을 매야 하는지 의문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이제 고려해야 하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미국식 경제권에 편입되려고 하는 너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예, 지금까지 TPP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백남주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4 꼴통경제 11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